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양도책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 경비를 뺀 후의 금액을 뭘 한다고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랍니다. 이제 양도 차익이 나면 두 번째 뭘 차감해라,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라. 여기서 정리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첫째, 공제 대상. 둘째, 공제 대상이면은 얼마를 공제 줄 거냐? 공제 금액. 셋째, 여기 뭐라 되었죠, 여러분? 장기 보유. 그래서 이때 그 장기 보유라는 보유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정리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과 보유 기간의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출전이 답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공제 금액. 하여튼 세법은 이거예요. 얼마예요? 결론은 이거야. 결론. 그거 얼마에 주라고. 공제 금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시비를 잘 거는 게 공제 대상에서 시비를 잘 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 보유라는 그 보유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게 이제 우리 일부가 2017년도에 개정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은 당장 저 오전에 보자마자 저한테는 말이 개정세법 해설 특강 언제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날짜 잡아달래. 그래서 2016년 12월 20일자로 소득세법 등 국세의 법률 개정이 이렇습니다. 국세 법률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12월 27일자로 지방세법 등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세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0일자 어제죠? 어제 날짜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1월 둘째 주 정도까지 2주 차까지 아마 제가 지금 오늘 이거 개정 작업 지금 요즘 아주 힘듭니다. 연말 되면 아주 저는 죽습니다. 공법하고 법률 개정된 거 싹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관련 문제 쫓아서 다 바꿔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요즘 빨리 넘겨달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우리 책에 반영됩니다. 기본서에. 그 다음에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은 아직 개정이 안 돼요. 안 됐어요.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야 돼야 개정됩니다. 왜냐면 어제 날짜로 입법 예고가 나왔어요. 입법 예고. 입법 예고라는 것은 뭐냐? 앞으로 법을 이렇게 바꿀 예정이다. 여기에 관련된 개정에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으면은 얘기하라.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라. 그런 의견의 제시가 없으면은 이대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하라는 얘기야. 그게 어제 날짜로 나왔어요. 어제 날짜로. 그래서 어제 긴급하게 자료 입수해갖고 이것도 인터넷 뒤져갖고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다 검색 해갖고 요거까지 지금은 요거는 지금 안이 나와 있어요. 안.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기본서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날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까지 최종 원고 달라고 해서 요즘 지금 그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둘째 주 정도나 첫째 주 한번 지금 제가 지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째 주는 좀 빠른 감이 있고 제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둘째 주 정도 토요일 날 할까 지금 하여튼 개정세법 해설 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까지 하여튼 지금 안으로 기본서까지는 반영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실제 개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미 픽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정확히 반영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일단 정부가 나온 안으로 반영을 하되 개정이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수정표를 나가는 식으로 해갖고 일단은 여러분한테 최대한
기본서니까 개정된 내용을 다 반영해서 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가 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산 나름대로 또 내년에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장기 보유 특별 공제서 정리할 내용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요 구조가 여기도 그대로 가는 거야. 기본 공제도. 기본 공제도. 그래서 기본 공제도 어디까지 하면 되냐?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근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와요. 최근에도 나왔고요. 근데 얘는 그냥 거의 안 나와요. 뭐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해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제 종합 문제,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전체 종합 문제가 나왔을 때 2번 정도 나왔어요. 여태 공인중개사 시험 26회, 27회 보는 과정에서 시험에 나온 건 딱 단독 문제는 없고 2번밖에 안 나서 종합 문제여서 여러분은 특별 공제가 더 중요하다. 얘는 뭐니까? 무슨 공제니까? 기본이잖아, 여러분. 우리 들어가면 테이블에 앉으면 맥주 2병에 마른 안주 기본이잖아. 다 알죠? 요즘 얼마예요? 업소마다 다르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업소마다 다르군요. 업소마다 다릅니다. 뭐 룸으로 들어가면 뭐 양주 한 병에다가 과일 안주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얘는 기본이야. 그러니까 거의 시험에 별로 잘 안 나. 근데 얘는 무슨 공제야?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전이 물어보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기본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무회계 전문가 자격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나올 만한.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만 잘 쫓아오시면 있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요이 딱 끝나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저랑 같이 세번 공부하면 여러분 13개 충분히 맞춥니다. 하라는 것만 좀 해주면 돼. 강조하잖아. 그것만 해도 13개는 맞춰요. 근데 항상 이제 변동성이 심한 분들이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 요런 구조. 이 구조가 어디? 특별공제, 기본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보유기간 계산 어디만 나오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나와. 왜냐면 뭘 따져야 되니까? 장기보유. 그러니까 보유기간 계산해봐야 되잖아. 근데 얘는 무슨 공제니까? 기본이야. 얘는 보유연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해 두시면서 정리하면 되죠. 자, 같이 보죠, 여러분. 315쪽이 나왔네요. 공제대상은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네요. 공제대상은. 첫 번째, 밑줄 한번 칠까요, 여러분? 부동산. 거기 부동산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어? 밑줄. 토지 또는 건물이죠, 뭐. 그렇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부동산일 때만 공제받아요.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포인트. 얘는 부동산일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자산이나 지금 올해 또 내년 개정되는 주식, 파생상품 이런 거는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뭘 양도했을 때만이에요. 부동산. 이게 바로 여러분 중개 목적물이잖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토지 또는 건물 밑줄, 부동산. 이게 중요한 거 오로지. 근데 앞에 뭐라 써져 있냐면 써져 있네. 뭐라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것만.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무조건 무식하게 외우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장기가 몇 년이냐? 3년 이상.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되는가?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모두. 엔드 개념이야. 부동산으로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전형적인 무슨 자산이야? 자본적 자산이죠. 단기간에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오늘 사서 오늘 팔고. 그런 게 아니잖아. 한 번 사면은 이게 뭐 몇 년씩 가는 거죠. 물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장기 보유더란 얘기야. 그러면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실질 가치의 명목 가치 상승해서 양도세의 과대 계상되더란 얘기죠. 제가 은행에
현업에 근무할 때에는 주택자금 대출 금액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중장기 주택자금 주택부금을 해갖고요. 20년짜리에서 2년 이상만 불입하면 2천만 원까지 대출 받으러서 그 당시 그걸 가입하려고 줄을 섰었어요. 줄. 2천만 원 대출 받아서 집 사겠다고. 지금 2천만 원 대출 받아야 애들 껌값도 안 되죠. 올해 세뱃돈 나갈 거 아니야. 또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는 뿌려줘야만 또 이게 또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안정한다. 2천만 원이면 그 당시만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면 주택 하나 샀기 때문에 2천만 원 대출 받아서 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2천만 원이 가치가 있어, 없어? 없죠. 2천만 원짜리 주택 사냐고. 없잖아,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예전의 물가와 지금 현재 시점의 물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떤 장기 보유함으로 해서 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가치 상승 그런 것을 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바로 뭐냐면 장기 보유특별공제.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장기 보유한 사람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대 계상되는 걸 좀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제목이 써져 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기서 장기 보유는 몇 년이야, 여러분? 근데 그 양도 물건이 뭐일 때만? 부동산일 때만.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래. 난 세법에 이래서 싫어. 그런 분도 계셔요. 어떤 경우냐?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이 누구래서 여러분? 미등기 양도입니다. 미등기 양도일 때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도 못 받고요. 3년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나와 있나요? 예. 단 미등기 양도는 제외다. 너는 나쁜 놈이니까.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둘째, 저 같으면 저는 이걸 물어보겠어요. 제가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설명할 때 아파트 당첨권이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합니다 그랬죠. 이때 아파트 당첨권이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뭐랬죠 여러분? 프리미엄이다 그랬죠. P가 바로 양도차익을 보아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아파트 당첨권은 양도세 주택과 관련이 있고 없고 아파트 당첨권인 상태는 지금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수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태생이 뭐여서? 주택이었던 놈이야. 주택이었던 놈이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대상이 돼서 그 사업 시행 기간 중 기존의 건물이 뭐가 되고 철거되고 토지에 다시 새로운 아파트 등을 짓는 거죠. 그때의 그 건축물에 대응되는 권리가 바로 뭐야 여러분? 입주권인 거죠. 입주권.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면 중요한 건데 건물은 없어졌지만 뭐는 갖고 있죠 여러분? 예. 건물은 없어졌죠. 그 대신 아직 뭐는 갖고 있죠 여러분? 토지, 지분은 계속 갖고 있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아파트 이제 신축되니까 그걸로 다시 입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당첨권은 한시적인 권리지 원래는 태생이 뭐란 얘기야? 주택이야.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본다? 주택으로 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놨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자, 갑이 A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 B 조합원 입주권 하나를 가지고 있고 C 아파트 당첨권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A주택을 뭐 하면 양도로 하면 우리 소득세법상 값은 몇 주택자로 본다? 2주택자로 봅니다. 2주택자. 왜 2주택이야? A라는 주택 외에 B 조합은 입주권도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세법상 몇 주택자다? 2주택자. 따라서 얘는 3년, 2년 이상을 보였다도 원칙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당첨권은 자 이렇게만 봅시다. A주택과 C 아파트 당첨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는 입주권을 뭐로 본다? 주택. 그래서 너 뭘 양도해도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해도 주택을 양도한 걸로 봐서 너도 뭐 해주겠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주마. 요거 신설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2번 뭘 양도했다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거기 가로. 만약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017년도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쪽으로 시비 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높냐면 얘는 아직 여기까지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에. 그런데 2017년도에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 교수님한테 출제를 의뢰할 때는 여러분 그 출제 교수님한테 출제 경향, 출제 방침 이런 거 외에도 그분한테 아이디와 저기 비밀번호를 즉 산업인력관리공단 사이트 들어가면은 기출문제를 쫙 볼 수 있는 걸 봅니다. 물론 본인이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나왔다는 걸 파악하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최근에 나왔었거나 요즘 출제 유형이 어떤 거구나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그 유형에 맞춰서 문제를 만듭니다. 물론 그 출제 교수님이 계속 출제하셨던 교수님이라면 상관은 없겠죠. 계속 자기가 냈으니까. 그래서 항상 출제 교수님은 새로운 문제를 최근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올해 나왔던 2016년도에 시험에 나왔던 거 내년에는 안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봐. 아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문제 만들래. 이런 문제 만들래. 새로운 문제 만들어야죠. 그러면 지금 조합은 만약에 제가 출전 들어가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답 여지없이 여기서 물어봅니다. 왜? 얘들은 이미 옛날부터 나왔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문제 만들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거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잘 보셔야 됩니다. 단! 이거 잘 봐야 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이 짜증나 정말. 뭘 하나 외우면 그게 심플하게 안 끝나고 꼭 뭐가 붙어 여러분? 단서가 붙어. 이래서 세법이 어려워요. 심플하게. 너 조합원 입주권 양도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겠대. 그런데 안 해주는 경우도 있대. 거기 밑줄. 중요한 말이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어디서 제외한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야. 공제 대상에서. 밑줄. 조합원으로부터, 으로부터. 영어로 말하면 from. 누구로부터? from. 그러면 여기서 조합원으로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어렵대,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제가 봐도 어려워요. 책 쓰다 보면 이게 단어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여기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조합원으로서 취득이 있고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이 있죠. 그잖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합원으로서 취득은 뭘 말하는 거고, 요거는 원시 취득을 말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승계 취득을 말해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은 누구한테만 해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전이 말장난치기 좋겠죠? 여러분도 느껴?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요거 가지고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게임 끝난 겁니다. 세법에서 가장 무서운 게 선무당이 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어설피 하는 거. 사람 잡습니다.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선무당보다는. 모르면 정확히 아는 사람한테 물어넣어 볼 수 있지. 막 소설을 써요, 소설을. 이런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제위원은 이런 데서 장난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결론 낼게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누가 양도할 때만? 원시 취득한 사람이 양도할 때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미등기 전매로 뭐해서 취득해서 승계 취득한 자가 입주를 포기해 양도했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의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의미가 숨겨 있어요, 여러분. 숨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다 해석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었어요. 자, 제가 주택 갖고 있는데 제가 찬성을 했던지 찬성을 안 했던지 어떻거나 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 대상이 된 거야. 내 주택이. 그래서 뭘 받았어? 입주권을 받았죠. 그리고 이주했어. 그리고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보니까 내가 추가 청산해야 되는데 추가 청산할 납부금이 1억, 2억, 3억 되더란 얘기야. 그러면 기존 주택 뺏기고 넘겨가고 추가로 내가 2억, 3억을 내야 된다. 그럼 나는 입주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 입주 못해. 말이 1억, 2억 어디 가서 마련을 하냐고. 우리 집 아저씨 1년 내내 돌려도 1억을 못 벌었는데 이 스키가. 저희 집 얘기예요. 1년 내내 벌어도 1억을 못 벌어. 근데 추가 납부를 1억, 2억을 더 해야 된대. 그러면 입주를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 사업이냐는 얘기지. 누구를 위한 재건축 사업이냐는 얘기지. 원 입주자는 다 나갑니다. 없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80% 이상은 다 나가다 보시면 돼요. 그럼 새로운 입주자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럼 어렵게 사는 사람은 또 다른 데로 가야 돼. 자꾸 사이드까지 왔어 이제. 수락산까지 왔어. 밀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내가 입주를 포기하고 내가 아파트 이 조합원 입주권을 뭐하면 양도하면 너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뭐한 사람이 미등기 전매로 승계 취득한 자가 다시 입주를 못하고 뭐하면 포기하고 너 뭐하면 양도할 때 너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원조합원만 해주겠다는 얘기야. 원조합원만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험에 나면 저는 이걸 물어본다 그랬죠? 물어볼 게는 많아요. 그래, 나 원조합원이야. 그래, 그럼 해줄게. 그런데 또 조건이 있어요. 얘는 해주는데 단 관리 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 차액에 한해서 발생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준대요. 죽여라 이 스키야. 관리 처분 계획 쓰지도 못하네. 인가전에 발생한 뭐 한해서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한해서만 해주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물어볼 게 많아요. 출제인 입장에서 여러분 장난칠 게 많아요. 제가 출제에 들어가면 저는 여지없이 여기서 물어봅니다. 답 여기서 요구합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이 환장하는 게 뭐야?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에 한해서 발생한 장기 보유만 특별 공제해 주겠대요. 여러분 요거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공법에서 뭐 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때 정비법상 사업은 몇 가지가 있고 지금? 몇 가지가 있고? 6가지. 그 중에서 우리 세법과 관련된 건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사업 진행 절차 배우셨나요? 사업 진행 절차 배우셨죠? 자,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그 사업 진행 절차 중에서 우리 세법과 연결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재건축 대상이 됐을 때에 그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단계는 3단계로 구분해서 툭툭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 나가면 그런 걸 알아야 돼. 이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냐?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냐? 절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일정 가격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툭 튑니다. 그리고 또 쭉 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주택에 툭 튑니다. 이런 상태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우리 세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간적 기준입니다. 특히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요, 우리 이 조합원 입주권과 매우 밀접한 시간적 기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합니다. 항상 입주권은 뭐와 연결시켜야 된다,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잠깐 설명 들어볼까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 진행 절차는 여러분 공법에서 잘 배우실 거고요. 이 중에서 우리 세법과 연결된 시간적 기준 몇 개 잡아드릴 텐데요. 뭐 사업 진행 절차는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실 거고 고쌤한테 배울 거고요. 이 사업 진행 절차 중에서 우리 세법과 연결되는 시간적 기준이 첫째, 사업계획 승인일입니다. 드러나 봤나? 예. 공법은 열심히 하잖아요. 들어도 몰라서 그렇지. 모르는 건 아니다. 예, 점수가 안 나서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 멸실 철거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적 기입니다. 철거됨으로써 건축물이 뭐가 됐을 때 멸실된 거죠. 그리고 사업이십니다. 졸지 마. 지금 그분한테 하늘에 계신 그분한테 가봐. 이거 몰라. 이게 바로 뭡니까? 사업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뭐가 됐습니까? 완성이 됐습니다. 이 기간에 따라서 우리 세법은 규정이 달라집니다. 이거에 대한 이 시간적 기준에서 우리 세금이 부과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런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실무 특강 들으셔야 될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놓치면 안 돼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가 도대체 언제 발생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세법에서는 이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의 발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뭐와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반드시 조인트 돼야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가 언제 발생한 걸 본다?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발생한 걸 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카메라 찍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구분했죠? 그러면 당초 조합원과 원조합원의 구분 시점은 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때 당초 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어서 우리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중요한 거죠. 당초합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고 승계조합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죠. 그럼 언제까지가 원시취득이고 언제까지부터를 승계취득을 볼 거냐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때의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 판단 시점은 바로 요 사업계획의 승인일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날 때까지를 우리는 당초 조합원, 다른 말로 원조합원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승계 취득한 사람을 바로 우리는 승계조합원이랍니다. 미등기 전매를 취득한 사람도 그렇고요.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안 돼. 버티셔야 돼. 해도 버티세요.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예전에 뭐 드라마에서 여러분 그 김태희하고 뭐지 누구지 주원인가? 그 뭐 드라마에서 뭐 김태희가 여자 주인공이었잖아. 그래서 뭐 병원에 계속 그대로 방치시키고 이제 생명만 연장시키는 하고 그 오빠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컨트롤하는 거죠. 시간을 계속 살릴 거냐 말 거냐. 그에 따라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니까 상속 문제가 발생하죠.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지분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게 결코 드라마는 아니다는 얘기야. 이것도 잘 조절해야 돼, 우리 사무실. 좀 참으세요.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거 여러분. 사업계 승인일 현재의 소유자를 누구라는 거고, 당초 조합원이야. 그 이후에 미등기 전매로 취득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에서 취득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고, 승계조합원은 얘는 받을 수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누구만? 원조합원. 이때 세법상 우리 조합원 입주권은 어느 현재로 발생한다? 관리처분계 인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한번 임무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부담 없이 들어요. 지금 하나 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제가 1세대 1주택가 부수 토지 갖고 있어요, 여러분. 흐름을 봐, 흐름을. 주택 하나와 부수 토지 갖고 있는데 얘가 뭐가 된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대상이 된 거야. 그러면 주택과 부수 토지가 계속 있는 거야. 언제 해야 될 때까지? 철거되기 전까지 뭐가 있죠, 여러분? 주택과 부수 토지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와 주택 건물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다가 뭐가 됨으로써? 철거되면서 뭐가 없어져요? 건물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뭐는?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 발생한 걸 본다,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발생.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그때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죠, 여러분? 권리죠. 얘는 실물이죠.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그때는 뭐야? 입주권과 실제 주택은 계속 존재하죠. 뭐가 되기까지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주택 건물이 철거되면 뭐는 계속 갖고 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뭐죠, 여러분? 입주권의 권리죠. 그 다음 완성되면 이제 주택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이해하시나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이 시점이 어느 시점에 따라서 세법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자,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철거되고 내가 이때 양도했다 봅시다. 뭘 양도했어요? 입주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양도 당시 뭐기 때문에 입주권. 자, 이때 이 양도는 입주권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아씨, 알딸딸하네. 자, 양도 시점에서는 권리를 양도한 거기 때문에 원칙, 얘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도는 뭘 양도한 거니까? 권리 양도했기 때문에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근데 세법은 다 이렇게 심플하게 안 끝난다 그래서 단, 뭐 해주는 경우도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이런 거 잘 보셔야죠. 딱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요거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요거 내년도 개정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 들어갈게요. 개정되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철거되기 전에 양도할 수도 있죠, 여러분. 어? 뭐 하기 전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세법은.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후에 내가 주택을 봐면 양도하면 이 상태는 뭐도 있고 실물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두 개로 존속합니다. 그러면 철거되기 전에 양도했다. 철거되기 전에 양도했다. 그럼 나는 주택을 양도합니까? 입주권을 양도한 겁니까? 관리처분 인가 떨어진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 발생한 시점에서 주택이 뭐가 되게 되니? 멸실되기 전에 주택을 팔아버린가? 남은 주택을 양도한 겁니까? 입주권을 양도한 겁니까?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이, 집에 갈래. 다음 주부터 나오나 봐라, 이 새끼. 이걸 여러분들 와서 상담하면은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 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세법상 여기가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이 상태는 주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권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과 권리가 병존합니다. 이걸 우리 세법 병존이랍니다. 병존. 두 놈이 다 있다는 얘기가. 그 뭘 양도한 거를 보냐?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택을 양도한 거랍니다. 그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보유한 상태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된 다음에 철거된 다음에 양도하면 원칙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양도한 걸 보기 때문에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입주권을 받아서 내가 주택을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어차피 입주권을 뭐 하려면 입주를 뭐 하면 포기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컨설팅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프로죠. 이게 컨설팅 기능입니다. 공인중개사업에서는 저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 맨날 까거든요. 공인중개사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컨설팅 기능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공부 안 하는 게 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책장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가장 큰 문제 너무 영세적입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요만한 한 칸짜리 두 칸짜리 합니다. 사무실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희소성이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돈 벌기 힘든 게 바로 그겁니다. 희소성이 없다. 전문성이 약하다. 시험만 합격하고 나면 이제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지나가시다 사무실 한번 봐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뉴스 시간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설해 주죠. 뭐 대학교 교수님, 의사님, 뭐 변호사, 뭐 법률 상담다.
그럼 항상 어디서 여러분 인터뷰할 때 그 사람들 보세요. 항상 어디 앞에 앉아 있어요? 전문가들 대부분 다 어디 앞에 앉아서 인터뷰합니까? 책장 앞에서 인터뷰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학교 교수님이다 무슨 전문가들은 대부분 책장 앞에서 인터뷰를 해. 그 왜 그러는가? 간접적으로 내가 이런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보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뉴스 시간에 잘 나옵니다. 뉴스 시간에 잘 나온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예요. 인터뷰할 때 보세요. 어디 앞에 있는지. 지도 앞에 있습니다. 관내도. 전국 종합계획표. 지도 앞에 있습니다. 지도. 저거 중국집에서 못 온 건데. 경찰서거든. 그러니까 누가 외부인을 보면 공인중개사는 그냥 중개 사자가 아깝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고객 입장에서 고객. 우리 입장이 아니라. 컨설팅 기능이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교수님, 저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한번 이걸 일하겠대. 실제 있습니다. 동대문 저쪽 동대문 위에 무슨 창원동인가? 창신동? 그 산 꼭대기 재개발 거기 가서 하시겠대요. 주부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에서 특히 재개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벌합니다. 그래도 돈 벌기는 거기가 돈 번다서 자기 아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하겠대. 몇 개월 만에 나왔어요. 상대를 못하겠대, 사람들은. 이 이권 사업이 개입되니까 누구도 와. 깍두기들도 오죠. 무슨 말인지 알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걸 하겠대.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기서 이거 하려면 너도 어깨에다가 문신 새겨라. 지렁이라도 그려놓고 쌍도끼 찍어놓고 막 그래. 한 번 찍어놓으면 영원히 찍는다. 막 적어놔요. 다 등판에 뭐라고 적어놔? 착하게 살자. 그래놓고 같이 움직여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실무 특강을 한다면 만약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 자, 여러분 요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 여기서 미등기 점유를 취득한 사람이 있겠죠? 미등기 점유를 취득한 사람이 있겠죠? 자, 양도한 사람한테 뭐 과세해야 되죠, 여러분? 양도세 계산하죠? 양도세. 취득한 사람 취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이 조합원 입주권을 미등기 점유를 취득한 사람한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왜 안 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당첨권은 없어요. 그럼 언제 취득세 내요? 주택이 완성됐을 때. 그런데 실무 나가면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내요. 취득세 내야 됩니다.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안 내지만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내야 돼요. 왜? 여러분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입주권은 뭐에 대한 대체물입니까? 건물에 대한 대체입니다. 주택 건물에 대한 대체 권리입니다. 아직 뭐를 갖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까? 토지.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 점유를 취득한 사람은 권리를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넘어옵니까? 대지 지분권까지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취득세 냅니다. 이때 내는 취득세는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라 대지 지분권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 주택 입주,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사업 진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실제 실무 특강을 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제가 딴짓하는 바람에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 제가 만약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낸다면 저는 무조건 답은 여기서 요구할 겁니다. 조합원 입주권. 얘는 물어볼 게 없어. 이미 옛날부터 나왔던 규정이라 물어볼 게 없어. 남은 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공제 금액 가봅시다.
자, 나 공제 대상이다. 아, 이제 몰라. 시끄러. 나 공제 대상이 어쩔래? 그러면 얼마 줄래? 라고 하죠. 이때 장기 보유특별 공제 금액은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해줍니다. 요 구조 잘 보셔야 됩니다. 장기 보유특별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된다고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입니다. 비율이란 얘기죠? 자, 거기 책에 나와 있나요? 네, 거기 나와 있네요. 이 공제율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달라집니다. 원칙은 보유 연수 곱하기 1년당 3%를 공제해 줍니다. 3%. 너 몇 년 보유하고 양도하는 거냐? 나 3년 6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3년. 월은 잘라버립니다. 연으로만 따집니다. 연수로만. 7년 8개월 보유했다. 그럼 몇 년을 하는 얘기야? 7년. 그 7년당 7년 곱하기 몇 프로라는 얘기야? 3%라는 얘기입니다. 3%. 주의할 것은 이 3% 곱하는데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30%를 한도로 해줍니다. 30% 한도로 합니다. 몇 프로 한도로 한다? 30%. 최대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몇 프로다는 얘기 여러분? 30%다 그 얘기입니다. 30%. 여기서 30%가 어디서 나온 거냐? 10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보유했다, 12년 보유했다, 15년 보유했다 무조건 10년에서 묶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두냐면은 이걸 제한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가 양도소득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을 몇 년 보유를 한도로 한다? 10년 보유를 한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몇 프로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30%까지 되면. 그럼 3년 보유했으면 몇 프로 공제죠? 공제율이? 3년 보유했으면 3년 7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공제율 몇 프로가 되는가? 3, 3은 9가 되겠죠? 그런데 9는 한 자리 숫자죠. 그래서 최소 두 자리 숫자 수 몇 프로? 10%를 보유한다. 얘가 최저. 그러니까 이게 최저 비율이고요. 이게 최고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그 원래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 받아야 됩니다. 1세대 1주택 3년 보유했으니까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죠. 그런데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을 보유했다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 312조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312쪽 보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게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1, 2, 3, 4 박스 점선으로 들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예. 이 중에 바로 미등양도를 장기보유 특별 공제 못 받고 특히 3번 고가주택 여기에 많이 걸리죠. 5번 이중계약서 작성. 그러면 1세대 1주택 때 비과세를 받고 못 받고 과세가 될 때 이때에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너는 남들 다 뭘 받을 때 비과세를 받을 때 너는 비과세를 받지 못했으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참 잔인합니다. 결론 이분법입니다.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남들은 합격자 모임에 나오라고 학원에서 연락 오는데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 남들 뭘 받을 때 비과세 받을 때는 받아서 못 받아서 불쌍한 놈. 그래 너는 남들보다 조금 더 해줄게 그 얘기야. 그래서 얘는 보유 연수 곱하기 1년당 8%입니다.
남들은 1년당 몇 프로 받는데 3% 받는데 얘는 8% 해주겠대. 특혜 아닙니까? 특혜 아니야. 얘는 원래 비과세 받을 놈인데 비과세를 못 받은 놈이니까 불쌍한 거야. 그러면 1년당 8%야. 1년당 8%. 1년당 몇 프로 한다고? 8%. 그럼 8년 뭐 했다면? 88이 64%. 엄청나게 큰 거죠? 무지하게 큰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면 12년을 보였다, 가정해보세요. 12년이면. 96% 나오죠? 15년 보였으면 100%가 초과되죠? 그럼 얘가 더 커지는 거죠, 공제금액이. 뭐보다? 양도세보다. 그럼 마이너스가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항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무제한으로 가질 못하고 몇 년을 한도로 한다? 10년을 한도로 합니다. 10년. 그 몇 프로까지란 얘기야? 그렇죠. 80%까지만 받습니다.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한 문제 깔끔하게 나옵니다. 한 문제. 아, 요거 저 같으면 어렵게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전 들어가면 죽는 날입니다. 그날은. 저는 어렵게 냅니다. 어렵게 낸 데서 진짜 말장난식이 아니라 뭐 해봐라, 계산해봐라. 저는 무조건 계산하랍니다. 세법은 결론은 뭐 할 줄 알아야 돼, 결론. 이거 안마 쎄빠지게 하면 뭐 하냐고. 그래, 얼마야 공제 금액 계산해봐. 그렇게 물어보면 돼. 뭐 말장난 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민법같이 뭐 가불병정 투입해놓고 이놈 저놈 들쑤시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갑이 지나가는데 을한테 을이 와갖고 아저씨 불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갑이 을한테 너 몇 살이야 자식아? 싸가지 없나? 너 초딩이란다. 고딩이지. 그때. 아니 고딩이면 어떻습니까? 이놈이 싸가지 없고 한 대 쳤죠. 그때 또 요즘 애들 가만히 있어 안 있어? 안 있어. 지나가던 씨가 와갖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글쎄 이놈이 막 말렸어. 그러다 뒤가 또 왔대. 그럼 막 가불병정 막 ABCD 막 해놓고 마지막에 담배불 빌린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돼? 처음부터 또 다시 읽어봐야죠. 이런 게 민법의 주특기죠. 민법은 여러분 어렵게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투입하면 돼? 가불병정 투입하면 돼요. 민법의 특공대는 가불병정이야. 막 걔들 들쑤시고 다녀. 근데 세법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해보면 돼? 얼마야? 그래, 얼마. 이거야, 얼마야. 그래서 요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 공제 한번 잠깐 보실래요? 공제 대상 보세요. 얘는 밑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밑줄. 라면은 다 해줍니다. 한마디로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물은 다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공제니까? 기본이니까, 기본. 양도자라면 다 해주는 거야, 무조건. 단 내가 아무리 기본이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안 해줘. 그쵸. 그러니까 미등 양도를 보세요. 모두 못 받았죠, 여러분? 비과세 못 받았죠? 모두 못 받죠? 장기 보유특별공제 못 받죠? 모두 못 받아요. 기본 공제도 못 받고 얘는 공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미등양.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미등양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한테는 안 해준다. 제가 총각일 때 어떤 우리 좋아하던 여직원이 있었고 너 나한테 시집 와라 그랬더니 내가 시집을 못 가도 내가 너같이 다리 짧은 놈한테는 안 간다 이씨. 똑같아 여기. 내가 아무리 무슨 공제지만 기본 공제지만 뭐는 안 해준다? 미등양도 안 해준다. 여러분 꼭 기억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슨 양도 뭐면 미등양도는 뭐도 안 해준다. 비과세 안 해준다. 둘째, 각종 공제 금액이 없다. 특별공제, 기본공제 없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세율 잠깐 보실래요? 세율도요 무식합니다. 미등양도했다고 걸리면 몇 프로 맞냐? 70% 맞아요. 70%. 동그라미. 세율에서 시험에 과거에 많이 나왔던 규정이 바로 미등양도 세율 몇 프로냐.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탑 클래스입니다.
얘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세법상 요 70%가 더 높은 세율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몇 프로짜리가 있을까요? 90%짜리가 있습니다. 90%짜리가. 우리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90%가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 비실명 거래일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나 배당 등을 받으면서 비실명일 때는 이때는 90% 맞습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항상 뭐가 있으면 여러분 어디로 해야 되나? 소득세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에 항상 뭐가 쫓아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뭐가 쫓아온다고요? 지방소득세 항상 쫓아요. 다시 한번 무지하게 중요한가? 뭐가 있는 것엔 소득세가 있는 것엔 뭐가 있다 반드시? 지방소득세가 쫓아옵니다. 몇 프로 쫓아오냐? 10%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소득세가 있는 것에 무조건 뭐 쫓아온다? 지방소득세가 꼭 쫓아옵니다. 그 미등양동 몇 프로를 했죠 여러분? 70%죠? 그러면 지방소득세 몇 프로 때린다는 얘기야? 7%죠. 그럼 합하면 77%죠. 자, 금융기관부터 비실명 금융소득이면 몇 프로 맞는다고요? 90%. 그럼 몇 프로 쫓아와? 합하면 99%야. 뭐 했다 걸리면 비실명으로 금융기관에 거래했다가 걸리면은 99%를 세금으로 다 뜯기는 겁니다. 에이씨 너 다 줘먹으라고 줘버려야죠. 몇 프로밖에 못 먹으니까? 1% 먹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실명 거래하면 다 환수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가 거의 탑 레벨을, 그 다음에 90%. 예전에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90%짜리보다. 뭐가 있었을까요? 100%짜리가 있었습니다. 세율이 몇 프로? 100%짜리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너무 세다 그래갖고. 그게 뭐였느냐? 부당이득세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세법을 해오신 분은 다 알아요. 요즘 뭐 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본 공제. 자, 공제 금액을 보세요. 얘는 얼마 주냐? 진짜 여기서는 여러분, 만약에 기본 공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보세요. 부동산 등 밑줄 하나. 주식 등 밑줄 하나. 파생상품 밑줄 하나. 몇 개? 3가지로 구분해서 동그라미 소득별 구분. 여기서 소득별 동그라미 시뻘겋게. 소득별 구분 공제입니다. 소득별.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10에 나온다면 여기서 장난칩니다. 첫 번째. 무슨 별? 소득별 구분.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요? 3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설명할 때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파생상품 몇 가지? 3가지 구분했죠. 그래서 주식은 위험상품, 파생상품 고위험상품. 아저씨가 파생상품 한다? 그럼 도장 찍으라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때 그걸 왜 설명했냐?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 여러 번 양도했다. 그냥 묶어갖고 얼마라냐면 250. 근데 난 주식도 양도했다. 그럼 부동산과는 별개로 주식 250. 나 선물 양도했다. 옵션 양도했다. 수합했다. 거래. 그러면 파생상품 따로 얼마? 250. 그래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 250, 250액입니다. 여기서 제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도 자산별 구분 공제가 아니라 동그라미 칠해서 분명히 시뻘겋게 소득별.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합해서 각각, 여기서 각각은 몇 개를 말하는가? 3개. 각각 얼마씩? 250만 원씩밖에 못 받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 이제 다 와갑니다.